네, 안녕하십니까. 건국대학교 양성관입니다. 네. 네. 제가 맡은 거는 시간 관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우리 발표해 주시는 김성열 교수님께서 5.3일 교육개혁 30년 현 정부 교육개혁의 길을 조망하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다. 저희 아마 95년 3월, 5월 달 아마 그 정도에 어디들 계셨습니까? 이 세상에 안 계신 분도 계시지 않나요? 네? 그래서 아마 저는 그때 여기 있었어요. 근데 이 건물은 없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갑자기 95년도 저희가 이제 30년 전에 이 교육개혁을 논하는 이 자리가 아까 회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전의 일이긴 하지만 지금 또 오늘의 모습을 또 논의하는 자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 김성열 교수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 사회자가 하시는 일이 시간 관리라고 했는데요. 하여간 시간 관리를 잘 해야만 우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2시 30분까지입니다. 저희 오늘 저에게 기조 강연의 기회를 주셔서 변기용 회장님과 학술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5.3일 교육개혁의 구조적 과정 분석, 오늘날 교육개혁의 길을 조망하다라는 겁니다. 구조적 과정이라고 붙인 이유는 어떤 특정 5.3일이 있고 나서 지금까지 30년을 쭉 궤적을 밟아온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주로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구조적 과정이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구조적 과정이라는 말은 결국 계획이라는 것이 개혁이라는 것이 생겨나게 된 배경에서부터 시작해서 평가에 이르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왔는지 그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인지에 초점을 두고자 합니다. 역사를 읽는 이유는 미래를 알기 위해서이기도 하고 교훈을 얻기 위해서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5.3일 그 당시에 초점을 두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5.3일 교육개혁은 다 아시다시피 1995년 5월 31일 날 발표된 문민정부의 교육개혁안입니다. 그 원명칭은 세계화 정보화 시대를 주도하는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입니다. 그걸 줄여서 우리가 흔히 5.3일 교육개혁이라고 하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그 이전과 그 이후는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코페르니쿠스적 대전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그 궤적을 말씀은 안 드리지만 지금까지 5.3일 교육개혁의 여러 가지들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기조가 유지되고 있고 구체적인 그 기조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들은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만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평가들을 합니다. 그래서 5.3일 교육개혁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래를 알기 위해서 필요하기도 하고 교훈을 얻기 위해서 필요하기도 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크게 6가지인데요. 그것을 3가지 목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는 5.3일 교육개혁에 대한 사실적 정보를 제공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5.3일 교육개혁에 대하여 관련 문헌을 중심으로 필자 나름의 해석을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그것이 오늘날 교육개혁에 줄 수 있는 시사점이 무엇인지를 탐색해 보는 겁니다. 저는 이 일을 하는데 에믹 어프로치 기반 문헌 분석을 했다. 스스로 그렇게 규정을 합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어떤 것에 질적인 접근을 할 때 에믹 어프로치가 있을 수 있고 에틱 어프로치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에틱 어프로치는 주로 평가적 관점에서 그걸 들여다보는 거고 에믹 어프로치는 주로 이해를 우선해서 들여다보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해를 전제로 해서 우선해서 들여다보려고 하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그 당시 아까 양성관 교수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했는데 그때 제가 대학 교수 10년 차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대학 교수가 되기가 굉장히 쉬웠었기 때문에 29의 대학 교수가 돼서 10년쯤 될 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했기 때문에
또 한번 반추해보자. 그런 생각에서 에믹 어프로치 기반 문헌 분석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6가지를 했는데요. 배경에서부터 출발해서 어떤 평가가 있는지까지 쭉 살피고 그리고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했습니다. 어떤 배경에서 나왔을까요? 잘 아시겠습니다만 크게 보면 2가지입니다. 하나는 문명사적 대전환에 대한 대응이고 다른 하나는 한국 교육 현안에 대한 대응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육이라는 것이 국가기구 아닙니까? 교육은 개인과 국가 발전 유지에 있어서 핵심적인 기반입니다. 그러면 교육을 둘러싸고 있고 국가를 둘러싸고 있는 거시적 차원, 세계적 차원의 변화에 대응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대응 과정 속에서 기존의 체제가 도저히 유지되어서는 공교육으로서의 기능을 하기 어렵다면 교육을 또 변화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당시 문명사적 대전환은 뭐였느냐? 2가지입니다. 하나는 세계화고 하나는 정보화입니다. 지금까지도 그 흐름은 계속되고 있죠. 물론 세계화는 탈세계화와 중첩돼서 일어나고 정보화라는 것은 인공지능이라는 또 다른 이름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삶을 규정해온 과거의 산업화 시대의 문법과는 다른 문법이 생겨났으니 교육도 그것에 맞게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이런 문법이 바뀌는 속에서 결국 학교 자체의 문법도 바뀌어야 되는데 그 문법을 바꾸려고 해서 기존을 들여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겁니다. 그 문제라는 것은 지금도 계속 얘기되고 있습니다만은 약간 내용은 바뀌지만 대학 입시에 합격하기 위한 교육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사교육비 부담이 과중하다. 그리고 교육행정은 획일적이어서 지역이나 학교의 특성을 살려내지 못하고 있다. 이 과정 속에서 그 아이들에게 있어서 품성과 같은 것들은 별로 고려의 대상이 되고 있지 않다. 이런 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결국 교육개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비판도 없지는 않습니다. 사후적인 비판이고 아마 그때 교육개혁위원회 내부에서도 비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그 당시 문민정부라는 것은 군사 정부의 권위주의적 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건데 그게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민주화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세우지 않느냐. 이런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너무 교육을 기능주의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주화라는 것은 내세우지만 않았지 교육개혁안을 들여다보면 민주화의 내용을 담은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학습자 중심이었고요. 그리고 교육 주체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육 개혁이 너무 기능주의적이다라는 것에 관해서는 이런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이라는 것이 국가기구이고 국가기구가 본래 수행해야 될 기능이 있다. 그 기능은 우리가 주체적 인격을 함양하는 거고 장차 직업 준비를 하는 거고 민주시민을 길러내는 거라면 그 기능을 그 기능 수행하는 걸 다 기능주의적이라고 볼 수 있느냐. 예를 들면 주체적 인격을 함양하는 건 교육의 본질이기도 하고 교육의 본질적 기능 아닙니까? 그렇게 본다면 그 교육의 기능주의적이라는 비판은 교육의 외재적 쓸모만을 들여다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개혁안은 5.31 교육개혁안은 어떤 기조에서 무엇을 담았는가? 지금 봐도 전혀 바꿀 필요가 없을 그런 겁니다.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진 열린 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를 건설하는 거고 기조는 6가지였습니다. 학습자 중심 교육, 교육의 다양화, 자율과 책무의 바탕을 둔 학교 운영, 자유와 평등이 조화된 교육, 교육의 정보화, 질 높은 교육. 그 구체적인 내용은
온라인으로 해서 자료를 보시면 됩니다. 그런 기조 속에서 4번에 걸쳐서 교육개혁안을 발표합니다. 다만 531이라고 총칭하는 이유는 첫 번째 그 개혁안이 발표된 그 1995년 5월 31일을 그 염두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1차 교육개혁 방안에서부터 시작해서 4차 교육개혁 방안에 이르기까지 쭉 발표되는데요. 그걸 교육부에서는 120개의 개혁안이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육개혁위원회가 정리해 놓은 걸 보면 거기는 꼭 120개가로 범주화되지는 않습니다. 교육부에서 그 교육개혁안을 집행하기 위해서 다시 재범주화하고 그 분류한 것이 120개 가지인데요. 1차 개혁안에서는 크게 그 범주를 해서 발표하고 2차, 3차, 4차 개혁안에서는 1차 개혁안에서 발표했던 것을 구체화하거나 아니면 1차 개혁안에서 발표하지는 못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개혁안이다라는 것들을 쭉 발표를 하게 됩니다. 다만 그 중에 진짜 마지막 개혁안에서는 발표가 되었는데 그 집행되지 않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민주 시민을 위한 교육 개혁은 사실상 그 개혁안으로만 남고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앞에서 1차 개혁안에서 실천 위주의 인성 교육이라고 할 때 거기에는 민주 시민 교육 내용도 들어갑니다. 유치원에서부터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는 기본 생활 습관 교육, 그리고 초등학교 고학년에서부터 중학교까지는 민주 시민 교육, 고등학교 이상은 세계 시민 교육이라고 해서 1차 교육 개혁안에 들어가 있었는데 이걸 다시 4차 교육 개혁안에서 보다 구체화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는 다른 영역의 개혁안들보다 실천이라는 것이 그 좀 더디었다 또는 그 중심이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531 교육 개혁안은 사실상 우리 교육 전반에 걸쳐서 문법을 바꾸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총체적이고 전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육 전반에 걸쳐서 포괄적으로 작성된 최초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교육개혁 방안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것을 카노이와 레빈이라는 사람의 그 국가와 교육이라는 책에서 분류 체계를 가지고 보면은 그 기술적 미시적, 기술적 거시적, 정치적 미시적, 정치적 거시적 이렇게 분류해 놓고 있는데요. 그 전반에 다 분포되어 있는데 특히 거시적 차원, 기술적이라 할지라도 거시적, 정치적이라고 할지라도 거시적 차원의 개혁안들이 주로 531 교육개혁안을 주로 구성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531 교육개혁 방안은 누가 어떤 과정을 거쳐 수립하였는가? 당연히 교육개혁, 그 당시 교육개혁위원회가 했습니다. 지금과 좀 다르죠. 지금은 나중에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아까 변기용 그 회장님께서 굉장히 그 교육개혁안이 나오고 사회적으로 논의를 거쳐서 했다 했는데 교육개혁위원회가 구성돼서 1기, 2기로 나눠서 구성돼서 운영됐습니다. 그 구성의 특징은 굉장히 비당파적이고 초당파적인 인사들이었다. 지금에 보면은 그분도 그때 했어? 굉장히 진보적인 사람들도 그 당시 교육개혁위원이었고 그리고 다소 보수적인 사람, 지금은 보수적이라고 불리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또 진보적인 사람들도 거기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당파적, 초정권적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이런 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운영 과정을 보면 내부적으로 상당한 정도로 그 토론도 많이 했지만 외부적으로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다라고 할 수 있고 그걸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과 교육개혁위원회, 교육부,
가 내부적으로 있고 외부에서 다양한 세력들이 거기에 의견들을 투입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사실은 대통령이 관심도 많았고 그 교육개혁위원회는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국정 비전, 교육에 관한 비전을 정책으로 구체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교육 대통령을 자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 등 이에 관련 집단의 여론 수렴, 이 일도 했습니다. 531 교육개혁 방안의 집행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범정부적인 추진 체계, 집행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교육부만이 일이 아니고 국무총리실이 주도해서 범정부적인 교육개혁 추진 체계를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조정하는 위원회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끊임없이 점검을 해나갔습니다. 점검은 두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차기, 그 다음에 교육개혁안을 낼 때 그 이전까지 낸 교육개혁안이 어느 정도로 추진되었는지를 지속적으로 팔로우업하면서 체크했고요. 그리고 교육부에서는 시도교육청 평가를 했습니다. 시도교육청 평가를 통해서 교육개혁안이 시도교육청과 학교 현장에 어느 정도로 정착되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확인을 했습니다. 저도 531 교육개혁과 관련해서 학교운영위원회와 관련한 그 여러 가지 그 전국 확산 운동을 이론가이면서 실천가로서 했고 시도교육청 평가에 한 6년간 관여를 했었습니다. 이 두 가지 평가 방식은 그 531 교육개혁안을 현장에 그 정착시키는데 굉장히 크게 기여했다라고 생각합니다. 531 교육개혁에 대한 평가는 어떠한가? 초기 평가는 굉장히 언론들이 반깁니다. 교육 학생 중심의 아주 획기적이고 교육의 기본 틀을 획기적으로 개조하는 청사진이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보수 언론이든 진보 언론이든 초기에는 다 반겼고요. OECD 경우에는 열린 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 건설을 추진하기 위한 매우 대담한 발상이라고 했습니다. 아마 이렇게 평가한 데는 여기 김용 교수하고 아까 박대건 교수가 보이던데 뭐 OECD의 여러 가지 그 시절에 그 권고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런 또 우호적인 평가를 한 것이 아닌가. 두 분이 쓴 논문에 보면 약간 그런 뉘앙스를 비치는데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10주년을 맞았을 때 김용일 교수가 약간 총론적인 수준의 평가를 했습니다. 일부 성공, 상당 부분 교착 상태. 그리고 20주년이 됐을 때 그 안병영 교수와 하연섭 교수가 상당수의 과제들이 성공적으로 집행되어서 그 후 몇 차례 정권 교체에도 불구하고 계속되고 있다. 한국 교육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총론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시간이 흐르면서 실행 형성 과정이나 실행 과정에 대한 평가들도 나옵니다. 뭐 우리가 어느 수준이 과연 지지냐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지만 대부분 그 학부모를 물었던 교사를 물었던 다 대상으로 했던 조사 결과는 우호적입니다. 다만 교사들이 학부모보다는 약간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별로 교육과정이나 교수학습, 학생 평가 등에 대해서도 세미나를 열고 평가를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도 보면 다 나름대로 그 우호적인 평가를 합니다. 가장 총체적이면서 체계적인 평가는 김신일 교수하고 안병영, 하연섭 교수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이분들은 김신일 교수와 안병영 그 교수의 평가는 다릅니다. 김신일 교수도 교육개혁위원을 했었고 교육부총리를 했었고 안병영 교수도 교육개혁위원을 했었고 교육부 장관을 2번씩 하신 분이죠. 약간씩 다른데 김신일 교수는 이제 과제를 교육학계에 남기는 과제를 언급하면서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요한 언급들을 합니다. 우리가 531 교육개혁이 자율과 경쟁이라는 걸 명분으로 해서
하는데 그게 굉장히 신자유주의적 정책 아니냐 하는데 그거는 지금까지 무책임하게 안주해온 그분이 쓴 글을 그대로 옮기면 학교, 대학, 교사, 교수들을 서로 경쟁하게 함으로써 교육 제공자와 실시자들에게 발전을 위한 자극을 주기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교육 권력 구조의 개혁을 위한 새로운 출발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 우리 교육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여러 가지 공부할 거리를 많이 남겼다 얘기를 합니다. 아까 앞에서 안병영 하연섭 교수의 평가를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다른 무엇보다도 총체적으로 보면 자율과 경쟁, 다양화와 특성화에 기초한 수요자 중심의 열린 교육 체제를 구축했다. 구축하기 위한 것이었고 한국 교육사회에서 기념비적인 개혁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531 교육개혁안을 만들어낸 교육개혁위원회에 대해서 그 구성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다른 평가에서는 이걸 찾아볼 수 없는데요. 사회적 대표성, 이념적 균형성, 비당파성 및 개개인의 그 위원들의 자질과 능력 면에서 굉장히 좋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한 두 가지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주도적 학습이라는 개념을 531 때 동원했거든요. 이거는 성인 학습에서만 쓰이던 용어를 531 때 보통 교육 단계로 넘어온 건데 이것이 우리 학생들이 수업의 주변에 있었는데 수업의 중심으로 옮겨놓는 굉장히 획기적인 용어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걸 가지고 프랑스 자기주도적 학습 학회에 가서 531 자기주도적 학습의 규범적 의미라는 걸 발표를 했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주도적 학습을 기술적인 의미에서만 파악하다가 정치적으로 규범적으로 그 의미를 해석을 하고 하니까 나중에 그들이 발간한 책에도 실어줍니다. 그리고 531 교육개혁이 왜 계속되었다고 할까? 저는 5가지 측면에서 봅니다. 하나는 531 교육개혁 당시와 비슷한 사회적 흐름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지 않느냐. 두 번째로는 기조로 내세운 6가지가 장기적인 교육혁신과 개혁의 그 방향으로서 여전히 사람들에게 매력적이지 않느냐. 그 다음 국민적 합의가 지속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지금의 교육법 체계는 531 교육개혁에 의해서 문민정부 말기에 개정되어서 국민의 정부에서부터 시행되었거든요. 그리고 531 교육개혁안이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라는 그런 것처럼 모든 걸 다 언급을 해놓았어요. 그래서 지금 뭔가 찾아보면 그 연원이 다 531에 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교육은 100년 대계라는 관점에서 그때 개혁안을 만들지 않았나? 뭐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 우리 김영철 사무총 기획실장, 교육부 기획실장, 전 기획실장님도 나오고 등등 하셨는데 531 교육개혁을 만들 때 그 밑에서 사무관으로서 했던 분들이 계속해서 성장하면서 인적인 측면에서의 일관성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속되었다고 평가를 받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 주는 시사는 무엇인가? 아까 여러 번 얘기가 됐습니다만은 오늘날 세계적 차원의 거시적 흐름, 국가적 차원의 거시적 흐름이 어떻게 중첩되고 그것이 학교 교육 체계 이런데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이런 걸 찾아내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 사회적 지지와 합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세계와 저기 디지털 대전환이라고 썼는데요. 디지털 대전환이 요즘은 다 AI 대전환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흐름은 가고 또 인구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APEC에서 AI 대전환, 인구 이동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교육개혁을 요구하는 거시적 흐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 교육개혁의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가교육위원회가 만약 개혁의 주체인가? 국가발전 교육 기본계획을 만든다고 해서 개혁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가? 대통령이 교육 의제와 무관한 것을 택해서 국가교육위원회가 추진할 수 있는가? 지방자치 시대에 국가교육위원회가 그걸 강제할 수 있는가? 이런 여러 가지 그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성 과정에서는 당파성이 배제될 수 없는데 당파성은 어떻게 배제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 교육계획 방안을 추진할 때는 정말로 범정부적으로 해야 됩니다. 교육부만의 일이 아니다. 여러 부처가 협동적 분업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학교 현장에서 교원들로부터 공감과 동의, 지지를 얻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박대권 교수가 번역한 학교 없는 교육개혁에서 그 미국의 교사들이 정부에서 교육개혁을 내려보내면 그게 교사로서 판단해서 교육의 가치를 반영하고 있지 않으면 4년만 엎드리자 뭐 그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걸 생각해 보면 교원들로부터 공감과 동의, 지지를 얻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개혁의 조급증, 욕심 버려야 됩니다. 100년지 대계잖아요. 그리고 5년의 정권 속에서 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것이 현장에 왔을 때는 이제 또 변용하는 시간도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가 조급증, 욕심을 내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양성광 교수가 제 시간을 3분 썼지만 저 딱 30분까지 마쳤는데요. 한 30초 남았습니다. 온라인에서 보시면 제가 오자와 탈자가 있어서 그것만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10쪽에 학습자의 다양한 개성을 존중하는 건데 개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으로 고쳐주시고요. 그리고 33쪽에 위에서 두 번째 문단 다시 사의 두 번째 줄에 중간에 지속해야 할 가치를 하고 개혁과제에 대한 평가라고 했는데 가치들과 개혁과제 사이에 가진이라는 말을 넣어주시고요. 35쪽에 보면 다섯째, 여섯째 이렇게 돼 있는데 넷째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다섯째를 넷째, 여섯째를 다섯째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